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다음 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10명으로 확대되고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주 동안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같은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쩌면 오늘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사실상 마지막 지침이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만약 2주 후에 거리두기가 해제된다면 약 반년 만에 다시 일상 회복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됩니다. 지난해 11월이었죠.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전환했다가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폭증으로 뒷걸음친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만큼은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2주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해서 안정적인 일상 회복이 될 수 있게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겠습니다. 4월 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의료용 진동기는 3H 지압 침대.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역동적이면서도 우아하게, 기술은 미래적이지만 클래식의 품격을 잃고 싶지 않았던 전기 세단의 꿈, 불가능이었을까? 천만에 가장 화려하게 이루어지다. 메르세데스 벤츠 최상위 전기 세단 The new EQS.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축하합니다. 한국자동차 전문기자협회와 한국자동차기자협회 선정 올해의 픽업, 올해의 유틸리티 렉스턴 스포츠. 지금 이관왕 기념 이벤트를 소개합니다. 1년간 월 1만 원만 납입하는 초기 부담 제로 할부부터 기존 스포츠 고객 재구매 시 추가 특별 지원까지. 뉴 렉스턴 스포츠 4월 쌍용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시사 포커스 바로 만나보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경북 서북부 지역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곳이죠. 상주 적십자병원 양정현 신임 원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 부동산 매거진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사 포커스 시작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최근에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 시위에 대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발언을 두고 연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갈라치기 혐오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일반 시민의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 불법 시위에 대해서 할 말 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과 장애인들 사이의 갈라치기의 전형적인 행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장현이라고 하는 단체가 이런 시위를 한 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20년 전부터 이런 시위를 해왔습니다. 예. 20년 전부터 교통권을 보장해달라, 그 다음에 이동권 보장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변한 게 뭐 조금은 변했습니다만 완전히 이동권이 또는 교통권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해왔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성과가.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 그럼 계속 아무런 성과가 없고 메아리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그 시위를 계속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제가 어떤 좀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서 이슈화되고 그 이슈화되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요? 저는 그 장애인분들이 벼랑 끝에서 정말 마지막 호소와 외침을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방법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20년 동안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방식을 취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변한 게 뭐가 있냐고 제가 묻고 싶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분노를 자극해서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불편함이 있었던 분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이분들을 더 코너로 장애인들을 더 코너로 모는 것이 정말 바람직한 정치일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또 이준석 대표의 행동이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정치라고 그렇습니다. 하는 것은 예. 우리 사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의 아픔을 씻어주고 그분들이 정말 좀 더 행복하고 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본령을 저는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예. 본인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했는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근데 그렇게 했다면 정말 저는 정말 천박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지지를 할까요? 이런 모습에. 그러니까요. 예. 저는 정말 그런 정치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정치의 최정점에 있는 제1야당 대표, 이제 곧 여당 대표가 될 사람이 그렇죠. 할 소리는 아니다. 이런 비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스러운 게, 좀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도 이렇게 장애인 단체와 이렇게 대립하는 모습 보이면 자기에게 여론이 악화되리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왜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강경하게 대립을 하는 건지. 자,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개인적인 뭐 철학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뭐 속내가 있는 걸까요? 저는 그 철학인지 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속내는 있다고 봐요. 그 속내라고 속내. 하는 건 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용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는 이게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뭐 악화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아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떡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저도 몇 번 그분들이 시위하시는 현장을 보고 또 지하철을 이동하다 보면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많은 분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마음속에 불편함에 대한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서울은 이제 출근 시간에 주로 이제 출퇴근 시간에 시위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낮에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출근 지각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실제 목소리로 표현한 분도 있어요. 현장에서. 당연히 있겠죠. 피해를 입으신 본인들은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불편을 겪으면 남의 상황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불편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대적으로 저런 불법행위 누군가 그래도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현재는 제1야당의 대표잖아요. 유명한 정치인 한마디 해주니까 속 시원하죠. 아 맞아. 내가 왜 이런 불편을 겪어야 돼 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했던 본인이 표현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얘기해주는 속 시원함이에요. 저는 이게 이대남 이대녀의 갈등도 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쪽 편이 그동안 말하기 어려웠고 왜냐면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여성들이 그동안 차별받아왔던 것을 남성들과 동등한 상황으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부분 여성 정책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전에 이미 차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차별을 없애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용해서 이대남들의 어떤 불만을 표출시키도록 만드는 폭발제 역할을 이 정치인이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표현이 결국 우리가 볼 때는 뭐 저게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들 입장에서는요. 거기에 동조를 할 수 있어요. 즉 겉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말을 대신해 주는 거잖아요.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그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게 되는 거죠. 내 편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맞습니다. 어차피 아주 근소한 차로 선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 확실한 내 편을 만드는 것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반대편으로는 확실한 반대편을 또 만드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어차피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이미 우리 편이 아닌 사람들은 아예 보지 않고 내 편이거나 아니면 중도에서 있는 분들 중에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대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저는 그게 고도의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라치기거든요, 결국은. 편을 가르고 내 편 갈라서 선거를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어떤 화풀이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는 후회해요, 그리고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안 좋은 정치의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당장은 표가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 뭐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전혀 아니죠. 게다가 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뭐 30년 40년 정치 계속 할 테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나중에 네. 또 뭐 자료 화면해서 뭐 과거의 네. 발언 등등 해서 이게 계속 자기에게 좀 족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그렇죠. 들고요. 네, 자, 오늘 할 얘기 많아서요. 자, 또 뜨거운 게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 갈등 2라운드 뭐 이런 제목으로 뉴스 계속 나오던데 뭐 알박기 논란, 특활비 충돌 등등 해서 오늘은 또 그 대우조선 신임 대표 그 임명 문제 등등 해서 참 할 얘기가 많은데요. 간단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김정수 여사 옷값 두고 참 대립이 많은데 이게 뭐 특활비와 또 연결이 돼서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를 제기했던 측에서는 그동안 김정수가 입었던 옷들의 사진들, 언론에 보도했던 사진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옷의 값이 얼마다 이렇게 추측해서 그렇게 많이 돈이 들어갔을 거니까 특활비 썼을 거다. 이렇게 지금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거가 저는 빈약하다고 봅니다. 사진만 가지고서 그 옷값이 얼마인지 또 그 옷 중에는 협찬받거나 아니면 어느 단체에서 입어달라고 요청하는 것들이 그걸 다 반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옷 몇 벌이고 몇 벌이니까 얼마 할 거다. 이런 단순한 계산으로는 계산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단적인 예가 그 브로치예요. 브로치 같은 경우 2억 원, 3억 원이라고 막 언론에 인터넷에 나오고 언론에 나오고 이랬지 않습니까? 표범입니까? 호랑입니까? 그렇죠. 그 브로치. 호랑이였어요. 호랑이. 호랑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뭐 2, 3만 원짜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사진만 가지고서 어떻게 그걸 다 증명해낼 수 있겠어요? 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고 거기에 옷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협찬을 받아서 가는 것도 많고 그걸 다 반납하고 지금 하나는 또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는 것들 산을에서 만든 거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하면 단순히 순방 때 입었던 또 행사 때 입었던 사진 다 내려놓고 이거 비쌀 거고 이거 명품 뭐고 그것도 확인도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돈 많이 들어갔을 텐데 본인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특활비 썼을 거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특활비 문제로 이제 확장이 되는데 사실 우리 국민 감정이 특활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과거에 뭐 그냥 검증 없이 자료 없이 쓰는 돈이잖아요. 뭐 힘 있는 부처에는 다 들어가 있는. 뭐 근데 이 과거에 특활비를 뭐 생활비를 쓴 사람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뭐 식비로 쓰고 뭐 부하직원 뭐 수고비 등등을 해서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정치권에서 이 정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이제 특활비 일부 아주 그 뭐 국정원이라든지 뭐 국방부 정말 보안을 필요로 하는 부서 빼고는 특활비 이참에 그냥 싹 투명하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동의해요.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법적으로 아예. 아니 그러니까 왜 저기 검찰 같은 경우도 뭐 고생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부하 직원들 수고비 쪽으로 이렇게 줬다고 하잖아요. 경료비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국민 세금 쓰지 말고 그 검찰도 월급을 올려주는 게 어때요? 투명하게 열심히 일하는 부서 일 많은 부서 올려주고 이렇게 썼어야지 자꾸 비밀스럽게 국민들 자꾸 의심하게 이렇게 특활비 이거 문화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활비를 완전히 공개하고 정말 필요한 국정원이나 국방부 같은 데는 보안 사항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나머지 특활비는 다 공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번 특활비 사건도 어떤 시민사회단체에서 고소해서 행정부분에서 공개해라. 그런데 항소에서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데 또 하나 검찰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검도 공개하라고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와서 1월 12일 날. 아, 그래요? 근데 검찰도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네요. 검찰이나 청와대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대검, 그러니까 그 전에 윤석열 총장이 근무하실 당시에 있었던 모든 특활비 공개하라고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도 지금 공개 안 하고 있고요. 청와대도 지금 항소를 한 상태에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탓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뭐 완전히 이게 내로남불 전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똑같아요. 지금 국회의원들 국회 특활비 있잖아요. 상임위들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글쎄요. 뭐 어떤 상임위 같은 경우 뭐 보안이 필요한 상임위 극히 일부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비밀스럽게 쓸 일이 있을까 싶은데요. 특활비가 특별히 쓸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정말 특활비는. 맞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제 딱 61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뭐 서울, 경기 아주 뜨겁고 지금 후보 대구도 그렇고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일단 서울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나오겠다. 이렇게 되면 송영길 대 오세훈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서울은? 뭐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예. 사실 이제 당내에서 약간 송영길 대표의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그렇죠. 있어요. 당내에서 민주당 네, 내에서 예. 경선을 할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출마 선언하면서 경선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박주민 의원이 나갈 생각이 있는 것 같고 김진애 의원도 있잖아요. 예. 그 전 의원이죠. 이제 전 의원 열린우리당에 있다가 오신 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 중에 혹시나 또 생각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죠. 저는 경선 과정을 통해서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경선을 통해서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아무래도 송영길 전 대표가 가능성이 높죠.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러면 예. 이제 송영길 대 오세훈 이런 구도로 짜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서울은 그렇고 네. 경기도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네. 유승민 의원이 네. 오늘 어제 선언했나요? 오늘 선언했나요? 출마 선언했죠. 네. 출마 선언했는데 국민의힘에선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지금 네. 민주당도 김동연이냐 안민석이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안민석 의원뿐만 아니라 조정식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고 염태영 전 수원시장도 출마 선언을 했고 예. 그런 상황이고 이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김동연 지금 대표죠. 새로운 물결 대표도 선언을 한 상태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네다섯 분이 경선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윤희숙 전 의원 있지 않습니까? 그분도 윤희숙. 자진 사퇴했던 예. 부동산 그리고 이제 문제로. 본인의 의사관계 김은혜 지금 대변인이 이름이 오르락내락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거기에다가 본인이 나가겠다고 한 사람은 심재철 전 원내대표 예. 그분이 지금 나가겠다고 한 상태고 그다음에 김영환 전 의원이라고 한 분 있어요. 예전에 그 조지사 한번 나오셨던 분인데.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충북지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다시. 원래는 예. 그 경기지사 원래는 경기지사 지난번에 출마를 했었죠. 예. 네, 그랬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후보군이 완전히 맞춰지지는 않은데 여기는 민주당이 훨씬 더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왜냐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지난 대선에서도 이재명 지금 상임고문이 더 많은 득표를 했고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경기도지사를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경기도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어서 민주당이 유리한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보다는 민주당이 경기도에 더 경쟁률이 높은 상황이고 서울시는 사실은 이제 나가려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죠.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직 시장 프리미엄도 있고 그렇죠. 대선하고 이제 그 대통령 취임식 바로 후에 20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좀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선거를 해야 돼서 서울시장은 좀 지금 많이 보면은 나오죠. 서울하고 경기도가요 딱 반대 상황인 게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윤석열 당선인이 서울에서 약 50, 이재명 후보가 약 45 정도 얻었고 경기도는 정반대죠. 이재명 그렇죠. 후보가 맞습니다. 약 50, 윤석열 후보가 약 45 이렇게 정반대. 네, 맞습니다. 예, 네, 서로 그런 상황이에요. 강점 약점이 있네요. 지금 서울과 네, 경기가 이런 상황이고 대구도 지금 술렁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뭐 국민의힘 당내 경선 통과한 후보가 어차피 뭐 시장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으니까요. 네, 예, 지금 맞습니다. 국민의힘 보니까 홍준표 의원, 김재원 전 의원 그리고 오늘 출마 선언을 한 유영하 변호사 이렇게. 네. 3파전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뭐 대구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이제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이 기준이나 이런 걸 보면. 근데 유영하 변호사가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졌어요. 왜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그 사절을 그쪽으로 갔잖아요. 달성으로.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지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의 경우에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선거에서 활약을 많이 했는데 유영하 변호사를 지지하는 어떤 연설을 하거나 아니면 뭐 선거에 직접 나오셔서 뛰게 되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긴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출마 선언이 전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지금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돼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오늘 아까 출마 선언할 때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또 후원 회장을 맡아주기로 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변수가 될 것. 이 유영하 변호사가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는 거 맞죠? 무소속이 아니라? 그렇죠. 나오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출마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전에도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한번 했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렇죠. 다른 지역에. 그렇죠. 자, 이렇게 오늘 얘기 여기까지만 해봐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시사포커스 함께 하셨고요. 라디오 오늘 1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이거 마스크 끈이 끊어졌네. 어떡하지? 이거 쓰실래요? 새 건데. 감사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서로 배려하고 유모차 계단 위험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문화는 다르지만 서로 도움 주고 여기 착한 빵집 돈 찔러러 왔어요.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방식은 다르지만 함께 응원하고 사진 보낼 땐 이걸 누르시고 찬송. 이제 알겠네. 고마워요. 세대는 다르지만 소통을 이어가는 우리. 존중과 배려가 우리를 하나로 이어줍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6분 57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경북 서북부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곳이죠. 상주 적십자병원. 이 상주 적십자병원이 더 나은 공공병원 역할 수행을 위해서 확충이 계획돼 있는데요. 최근 상주시에서 부지 확보를 위한 TF팀이 꾸려지기도 했고요. 하지만 쉽게 진척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병원장이 취임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 암센터장 그리고 건국대병원 유방암센터장으로 유방암 분야의 권위자인 분입니다. 상주 적십자병원 양정현 신임 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환영하고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취임은 언제 하신 거예요, 정확히? 3월 1일자입니다. 3월 1일. 꼭 한 달 되셨네요. 네. 예. 자, 상주 적십자병원 내려와서 보시니까 요즘 뭐 어느 병원이나 마찬가지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병상 문제,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의료기관들 많은데 지금 상주 적십자병원은 좀 어떻습니까? 상태가? 상황이? 상주 적십자병원도 예외는 아니죠. 여기도 많이 힘들군요. 네네. 네, 인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3년째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 오미크론 변이가 주종을 일으키면서 더욱더 지금 확산 중 아닙니까? 예. 통계에는 뭐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1명이 걸릴 정도고, 근데 저희도 상주 적십자병원도 2020년 12월부터 3차례나 코로나 전담병원 역할을 수행했고 특히 작년 12월부터 입원 환자에서 다수 발생해서 코호트 격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현재도 코로나19 전담병원의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장기간이 되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또 직원 중에 가족 간의 감염자가 많이 발생하니까 격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메꾸느라고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인력 부족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료진들 어려움, 힘든 이거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 전담병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뭐 병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여유가 좀 있습니까? 아직은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저거는 한 100병상 정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예. 거의 좀 여유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긴 뭐 이번 예, 오미크론이 그렇게 증상이 심한 환자가 많지가 않아서 그렇죠. 예. 그렇죠. 일단은 입원 환자도 그렇게 확진자 수 대비해서 많지는 않은 이런 상황이군요. 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꼭 한 달 됐습니다. 상주 적십자병원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우선 그 소감이 어떠신지 그리고 앞으로 뭐 계획 포부 이런 것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 상주 적십자병원은 1955년 설립돼가지고 지금 60여 년 정도 우리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상주하고 문경 포함한 경북 북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특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되면서 공공의료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책임이 무거운 것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층하고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많이 지역에 있어서 의료 혜택이 돌아가도록 열심히 앞장서서 예방과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예. 노령층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그렇죠. 노인 친화병원으로 병원의 시스템도 변화시켜 발전시키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 상주 적십자병원이 제가 듣기로는 시설도 많이 노후화되고 장비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지적이 좀 있는데요. 실제로 와 보시니까 그 현황이 어떻던가요? 벌써 60여 년이 되니까요. 예. 건물과 시설이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공간도 협소하고 그래서 이제 주차장하고 뭐 가건물 이런 걸 임시방편으로 진료 공간으로 쓰면서 이제 버텨나가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또 CT나 MRI 같은 진단기구도 오래돼서 교체가 필요하고 예. 심혈관 질환 같은 게 이제 또 많으신데 지역 주민의 진단기구, 치료기구 등이 구비가 좀 미흡한 것이 눈에 띕니다. 예. 근데 그래도 우리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책임감 있고 열성은 어느 병원에 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설과 여건을 잘 개선해 주면 훌륭한 병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시설, 장비 등등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의 책임감, 열성으로 그걸 좀 커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하기야 또 서울에서 지금 뭐 삼성 서울병원에서도 암센터장, 건국대병원에서도 유방암센터장 계셔가지고 거기는 또 시설이 우리나라 뭐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쪽 병원은? 네, 그렇다고. 거기 계시다가 여기 오시니까 더 좀 그렇게 좀 비교가 많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그렇죠. 예. 자, 하여튼 열정은 대단한 걸 느꼈어요. 예. 격려 좀 많이 해주세요, 원장님. 네. 예. 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코로나 상황 겪으면서 사실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 공공의료 확충의 중요성, 필요성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메르스를 경험을 했고 또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또 장기간을 지금 고생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공공의료가 중요하다는 건 다 새삼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의료 통계에 의하면은 전체 병상의 10%만 공공의료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90%는 민간 의료기관이 맡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유행하게 되면은 국가적인 문제가 되면은 방역하고 치료에 면에서 공공의료가 더 역할이 더 커지는 거는 뭐 이번 코로나 사태 누구나 또 다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 적십자병원 같은 지역 거점 공공의료기관에 많은 투자와 지원이 따라야 된다는 아무도 반론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체 병상의 10%만 공공이 담당을 하고 있군요. 나머지 90%는 이제 민간 의료인데 혹시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 공공의료가 한 어느 정도나 담당합니까?
대략적으로? 공공의료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은 못하지만 어떤 데는 거의 90% 이상 하는 데도 그래요. 있는 거고. 그 복지가 발달된 국가에서는 북부 스웨덴이나 이런 쪽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겨우 이제 10%밖에 안 되니까 좀 많이 모자라는 거죠. 와, 우리 저쪽 서구 스웨덴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정반대군요. 거기는 이제 공공의료가 90%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반대입니다. 10%밖에 안 된다. 이 비율을 빨리빨리 좀 늘려 나가야 되겠습니다. 최소한 한 절반 정도까지는 올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꿈의 수치인가요? 절반은? 노력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선진국대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지금 상주 적십자병원이 이제 확충, 즉 이전 신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8년이죠. 보건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 상주시와 상주 적십자병원이 이제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그 당시에 이제 병원 이전이 현실화되는 듯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좀 진척이 없었나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2018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공공의료 발전 종합대책이 발표해서 거기에 저희 상주 적십자병원이 포함이 돼서 만여 평 부지에 350병당 내의 필수 의료시설, 즉 응급의료센터, 심혈관센터, 분만센터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시설을 갖추도록 하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이 건축비는 국비가 100% 적을 후원해줘서 1,13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가지고 지자체에서 이제 부지를 해결하는 조건을 걸었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인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상태죠. 지금 부지 문제가 지금 핵심이군요.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건축비 100% 국비로 다 하고 한 1,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지금 나오는 게 두 가지 대안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위치에 있는 이 병원 규모를 좀 늘려서 신축하는 방안이 있고 또 하나는 구 잠사 곤충 사업장과 그 인근 부지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면서요? 두 가지 방안이? 모두 이제 두 방안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이 상주 적십자병원 이전 신축 타당성 용역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점이 좀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장단점을 다 분석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부지 확보는 우선 시청하고 이 주민들이 이제 이 컨센서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상주시에서 최근에 TF팀을 구성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해서 어느 걸로 할 건지 또 병원도 또 협의해서 불원 간에 결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네요. 지자체와 또 상주 시민들 그 뜻을 모아서 아주 좀 신속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요. 우리 상주와 문경 시민 또 상주 적십자병원 이용하는 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전해주시죠. 이렇게 기회를 주신 MBC 당국에 감사드립니다. 상주 적십자병원은 주인은 바로 시민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잘못하는 점이 있거나 그러면은 꾸짖어 주시고 책찍질을 해주셔야 올바른 방향으로 병원이 운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임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여러분들을 모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를 키워주셨듯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믿어주시며 편달과 성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작지만 강한 주민과 함께하는 모범적인 공공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신축 발전 계획을 추진하는데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과 장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 상주 적십자병원 하루빨리 좀 신축 문제 이거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힘들어하는 우리 직원들도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원장님. 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시죠. 예, 지금까지 상주 적십자병원 양정현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이견이 아주 뜨거운데요. 오늘은 임대차 3법 문제, 또 양도세 중과 관련 이슈 등등 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치스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네. 이번 인수위가 좀 발표를 했네요. 한 1년 정도 좀 유예를 하겠다. 네. 다주택자들 집 팔고 싶으면 1년 내에 팔면은 세금 중과 안 하겠다 이런 건데요. 예. 네. 자 우선 오늘 전체적으로 볼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또 주택 임대 사업 등록 부활 문제, 임대차 3법 뭐 등등 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번 인수위가 발표한 이 내용 좀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예, 우선 1년 동안 유예를 해줌으로 인해서 시장에 좀 더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급을 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기조를 좀 맞춰주겠다는 건데, 문제는 이제 4월부터 시행령을 개성을 해서라도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인수위 입장이고, 현재 이제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 반대를 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5월 10일 취임 이후에도 시행령 기준으로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조정 지역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역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그동안 이제 다주택자들이 실제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물건들에 대해서 세금 부분이 너무 중과가 되는 부분들 때문에 거래를 위해서라도 다시 임대차 가격을 올리는 형태로 내놓던가 아니면 아예 그만큼을 보유하고 가는 형태가 많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1년 정도 유예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좀 물건들을 많이 내놔라. 이런 의미에서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이번에 내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급 늘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새로 짓는 방법, 지어서 공급하는 방법, 그리고 그렇죠. 기존에 있는 주택, 보유 주택을 매물로 많이 시장에 나오게 하는 방법 있는데 지금 뭐 주택 짓는 거는 뭐 빨리 지어도 지금 무슨 계획세고 어쩌고 하면 5년 10년 걸려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갖고 있는 보유 주택, 다주택자들 주택을 시장에 매물로 많이 내놓게 유도하는 이런 정책인데 이 정책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도 역시 유예를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시장에 매물 많이 나온다. 이렇게 동의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법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큰 문제 없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거라고 다 기대를 하고 있어서 시행 기준이 4월 달이냐 5월 달이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계약 기준이냐 또 잔금 치르는 기준이냐에 따라서 세금 부과가 또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6월 1일 기준 전에 매각을 유도하느냐라는 부분도 일정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4월 달이 굉장히 중요한 기점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준이니까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해야 또 보유세를 덜 내게 되니까 그러니까 4월, 5월 2달 남았는데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걸 시행하겠다. 그래서 좀 유도하겠다 매물을 이런 내용이고 또 하나가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 제도를 부활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글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임대 사업자 제도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게 돼서 그래서 집값 많이 끌어올린 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폐지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조진희 대표님도 많이 여기서 이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거 다시 부활하면 집값 다시 뛰는 거 아닙니까?
뭐 이미 지금 이번 새 정부 들어오면은 집값이 는다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데, 그때와 좀 차별화되는 내용들이 살짝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인수위 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임대차 사법 그 개정을 뭐 폐지하자, 축소하자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똑같이 지금 그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보니까 대체 방안으로 내놓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라는 것은 기존과는 다르게 현 정부 초기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약간 세제 혜택을 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임대주택을 비아파트 이렇게 기준으로 했었을 때 전용 면적 60제곱 이하의 이제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해서 그 매물을 좀 등록을 해서 실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그 혜택을 주는 형식의 등록제도의 부활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제도 부활한다는 건 어떤 뭐 혜택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걸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혜택이란 건 세제 혜택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다주택자들이 이 주택 임대 사업자들을 어떻게 이용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4개의 주택을 갖고 있었는데 각각에 팔았을 때마다 그 전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중과도 없고 보유세도 줄어들다 보니까 임대 사업자를 다 등록하고 보자 이런 식의 어떤 편법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세제 혜택으로 인해서 가격도 올랐고 시장에서의 거래 물건도 없어졌으니 이 혜택은 다 없애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오히려 보유세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야 되는데 팔았을 때 또 다주택자가 이미 되어 있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까지 돼서 팔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거를 갖다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있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1년 동안 유예를 시켜주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 중에서 아파트 중심의 가격 중심의 그 거래가 많이 되는 아파트들이 아니라 실제 임대 목적을 하는 소형 주택이나 소형 뭐 오피스텔, 빌라나 이런 것들로 통해서 순수 목적의 임대주택을 좀 이렇게 편을 가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시 등록제도를 부활시켜주자 이런 의견들을 지금 보완을 해서 이번에 그 내용들을 내놓자 이런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그 소형 주택 뭐 빌라값 이런 것도 들썩이는 거 아닐까 또 그런 걱정도 사실 되긴 됩니다만 일단 그렇다는 거 인수위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임대차 3법이 이게 지금 상당히 뜨겁네요. 보니까 그 임대차 3법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고 또 전월세 상한제가 있고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세 가지 3법인데 이게 이제 임차인들 보호하는 법 아니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입법을 한 건데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 또 인수위 측에서는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 이런 거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걸 더 보강하고 강화하겠다 이렇게 지금 대립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발효가 돼서 2년 재영장하셨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는 시점이 올해 이제 7월 말 8월 초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조정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거래 가격들, 그다음에 3개월, 4개월 뒤에 물건 거래 가격이 이미 4년 후의 가격까지 폭등돼서 지금 전월세 가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수위 측에서는 임대차를 보호한다라는 결론이 결국에 임차인들이 재임차를 찾아가려고 할 때 가격이 폭등한다 보니까 시장 가격이 정상화되지 못했다는 문제를 들어서 폐지 또는 축소가 맞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임차인을 보호한다라는 입장에서 작년까지 해서 한 2년 되셨던 분들은 이번에 재연장하고 싶은데 이게 폐지가 되면 오른 임대료를 내는 걸로 해서 자기는 집에 쫓겨나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축소하면 안 된다, 폐지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론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측 주장이 이게 이제 한 번 계약을 하면 2년 후에 말소가 아니고 4년 후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니까 4년치를 한꺼번에 올려서 계약을 한다 이런 논리군요.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가락동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가 이제 딱 그 계약갱신 청구권 해서 4년대째가 돌아오는 아파트들입니다.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와 있는 가격은 2년 전 가격이 예를 들어서 5억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4배수 이상 오른 이제 9억대, 10억대 전세 가격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부담이 너무 커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잠실 지역의 소형 월세 전환에 굉장히
높았던 아파트들도 최근 들어서 집주인들이 아예 월세를 내놓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까지 거래를 하겠다라고 공실로 되어두는 공실률들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패적인 상황도 많았고 특히 이제 그 자기가 살게 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하지 않아도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안 살면서도 내 자식이 들어가서 할 거다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할 거다 해서 내보냈는데 실제 그걸 또 확인할 수 없다 보니까 소송을 이뤄주고 이런 불합리한 요소들을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를 이제 인수위 쪽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래 가격 자체는 아무리 이렇게 올린다 하더라도 그럼 전세가가 올려더라도 전세 대출 안 되는데 결국에는 빚 좋은 개살 구조에 아무도 못 들어서 사는 집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더 강화를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정상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양쪽에서 싸우고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대 여당의 입장이다 보니까 통과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 쪽으로 좀 더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진희 대표님 보시기에는 뭐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또 현장 중심의 전문가시니까 어느 쪽이 더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이 안은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그 임대인들이 아예 4년 뒤 가격까지 해서 올려놓은 가격에 의해서 결국에 시장에서 가격 저항성을 버티지 못해서 그때도 폐지를 했던 이미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서울 시내 같은 경우를 놓고 수도권 지역을 놓고 아니면 조정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이미 올라간 가격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조금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부분 상승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거래가 그렇게 옛날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심리가 좀 컸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럴 바에 내가 반전세로다가 매물을 내놓겠다라고 해서 사실은 전세 물건은 거의 사라지고 최근 들어서 월세 전환율이 너무 높아졌던 거는 시장에서의 부작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부가 생각했던 임대차 보호법의 뭐 5% 갱신권이라든가 실제 재계약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자리 잡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민의힘 쪽 말이 조금 더 맞다 이렇게 또 보시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임대차 3법이 과연 폐지나 축소한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유리할까? 뭐 그나마 지금 임대차 3법이 임차인들에겐 유리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또 아닐 수도 있겠군요. 이건 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전체적 한 2분 정도 남았는데요, 시간이. 올해 집장만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또 왜냐하면 또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까? 지금 뭐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전망을 좀 해주실까요? 마지막으로. 우선 지금 이제 그 부동산 TF팀이 구성됐던 인수단들을 좀 살펴보시자면 이분들이 모두 시장 가격 중심의 이론들을 내놓으셨던 분들이고 실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규제 정책은 아니다라고 이론들을 내놓으셨던 분들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시장 자율 경제 그 가격제를 좀 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아무리 오른다 하더라도 거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가 오르는 폭을 따라서 실제 생활비 지수를 놓고 봤었을 때 살 수 있는 가격 저항선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계속 풍선 효과라든가 2030이라든가 투기 세력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갔던 것들이 최근에 지역사회 중심으로 해서 가격들이 빠지고 있고 거래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구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미분양이 올라오기 시작했으니까 사실은 조금 더 시장을 놓고 본다고 한다면 오르는 물론 양극화는 분명히 더 극대화되겠지만 오를 수 있는 폭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사기보다는 올 정부의 새 정부의 정책 기조라든가 그다음에 하반기에 금리 인상한 이후에 자본을 좀 더 보시고 사는 매수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보자 이거군요. 조금 더 좀 안정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나저나 이번에 인수위에 부동산 TF팀장인가? 그 심교원 교수? 그렇죠? 저희 교수님이 국토부 장관 내정자라고 얘기해서 저희도 전화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도 TV 프로그램에서 우리 조진희 대표랑 이 심교원 교수 같이 왜 출연해서 부동산 관련 얘기 많이 나눈 거 그 기억이 나는데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심교원 교수랑 우리 조진희 대표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 담당 교수십니까? 정홍 교수님은 아니셨는데 아무래도 방송하다 보니까 같은 좀 정책 기조를 논의하는 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HS 인베스트먼트 조진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